여기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왔다는 독일 엘리트 특수부대팀이 인천공항에 위치한 관제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와 이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들은 이런 국가는 난생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바지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드리안 켈러입니다. 저는 독일 엘리트 특수부대의 대위로 저는 독일 국방에서도 가장 선두에 있는 최고의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당연히 저는 저희가 유럽 규율의 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저희 부대 지휘관이 기밀, 한국이라고 찍힌 봉투를 들고 저를 소환하던 날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임무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은 미치광이 나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국가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끊임없는 외부 압력 속에서 어떻게 완전한 민간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올 것이라고 명령문이 적혀 있더군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한국이요? K-팝, 성형수술의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도대체 작은 반도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질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회의적이었던 대원 에릭 브란트, 요나스 리히터, 한나 보겔, 펠릭스 노이만 등 4명을 겨우 설득한 끝에 결국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에릭은 속삭이더군요. 대위님, 아마도 본부에서는 우리에게 K-뷰티 마스크팩을 사서 오라고 요청하기 위해 저희를 파견 보내는 게 분명해요. 이번 임무는 위장용이고 실제 목적은 마스크팩을 사가는 것이죠. 그러자 한나가 눈을 굴리더군요. 적어도 그들의 마스크팩은 우리 국방 예상과는 달리 효과가 있어. 대원들 모두는 웃었습니다. 사실 인정하긴 싫었지만 세계 평화가 길어지면서 독일군은 점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 착륙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처럼 굉음을 내지 않았어요. 낮고 효율적이며 목적에 맞게 윙윙거렸죠. 온도는 완벽했고 공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항에서 디젤과 젖은 샌드위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냄새가 나더군요. 물론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출입국 관리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줄이 끝까지 늘어서 있든 말든 직원들끼리 잡담을 하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줄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유리 패널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카메라가 계단 한가운데서 우리 얼굴을 스캔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켈러 씨. 차분한 여성 목소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귀하의 도착이 수화물 검색과 동기화되었습니다. 수화물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본 에릭이 찡그리더군요. 오류인가요? 도대체 이런 속도가 말이 되는 건가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요나스가 바닥을 가리키더니 기겁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위님, 조명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발 아래에 작은 LED 패턴이 펄럭이며 부드러운 화살표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이게 AI로 구동되는 승객 흐름 그리드의 일부인 압력 감지 패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체중 분포를 감지하고 군중이 쌓이는 것을 예측하며 다른 경로에 불을 붙여 사람들로 하여금 미묘하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어요. 요컨대 한국에서는 바닥조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이렇게 미친 듯한 기술력을 쌓아 올렸다는 말인가요? 사실 나름 기술 강국이라고 이름 날렸던 독일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패널에 맥주를 쏟아부으면서 고장이 나버렸죠. 그러나 한국은 액체는커녕 폭탄을 터뜨려도 끝까지 유지될 것 같을 정도로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는 패널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을 못 믿어하던 에릭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그는 원을 그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순간 뜬금없이 작은 로봇이 흰색, 동그란 파란색 눈을 깜빡이며 그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길을 잃으셨나요? 로봇은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에릭은 얼어붙었어요. 이건 분명 꿈일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로봇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모든 대원들은 그저 로봇을 쳐다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고객 서비스 라인도 그렇게 빨리 응답하기를 거부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경악을 하며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세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펠릭스의 가방에는 기술적으로는 무해하지만 나쁜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기 모양의 긴 검은색 무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스캐너는 한번 삐 소리를 냈습니다. 홀로그램이 벨트 위에 그의 짐을 3D로 투사하여 빨간색으로 장치를 강조했어요. 그러자 제복을 입은 한국인 직원이 의심의 눈초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강압적인 신문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두드렸고 그러자 빨간 불빛이 녹색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확인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게 다였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고 강압적인 조치도 없고 민주주의를 위해 신발 냄새를 맡는 게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국가였기에 그저 인간과 기술의 완벽한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뿐이었죠. 만약 독일에서는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심 물건을 가져온 승객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구금당하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신문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부족한 기술력을 강압적인 조치로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요나스는 반쯤 겁에 질린 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그 스캐너가 방금 3초 만에 주파수와 방사선 분석을 실시간으로 실행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차원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답변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 때리며 한국의 기술력의 경의를 표할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우연은 여기까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소와 같은 혼란을 예상하고 입국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혼란 대신 이 공간은 마치 선생들이 운영하는 과학박물관처럼 보였습니다. 펠릭스가 실수로 여권을 청소 로봇 근처에 떨어뜨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위기를 겪은 줄 알고 완전히 경악에 빠졌어요. 실제로 로봇은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여권을 흡수해버렸죠. 펠릭스는 로봇이 여권을 훔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친절하던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이 모습을 보고도 눈도 깜빡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곧바로 그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죠. 로봇은 펠릭스의 여권을 감지하고 그대로 뱉어냈기 때문입니다. 청소 로봇이 중요한 물건과 중요하지 않은 물건 모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나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죠. 이번 파견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확인해 볼 것도 없어요. 한국이 이렇게나 기술적으로 뛰어나니 당연히 강대국 옆에 둘러싸여 있어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한때 독일이 인프라, 엔지니어링, 논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자동차,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제 시간에 달리는 기차, 때로는 서 있기도 하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저희를 완전히 비웃어버리는 기술력과 시스템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공항 컨트롤 허브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수천 개의 반투명 스크린이 공중에 떠다니며 교통지도, 전력망, 국가 비상 채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고 요나스는 대위님, 이게 민간 인프라라고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차분한 엔지니어인 민서라는 가이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민간 기술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즉시 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중 설계되었습니다. 그 대사는 그 어떤 총알보다도 저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민, 군대, 연방, 지방 등 모든 것을 분리한 다음 예산이 누구의 것인지 반세기 동안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혼합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더욱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패널을 두드리자 서울지도 전체가 디지털 본문의 정맥처럼 빛나는 선망으로 변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도시 신경망입니다. 모든 가로등, 모든 CCTV 카메라, 모든 버스 정류장, 모든 교통 센서는 하나의 AI 기반 생태계의 일부죠. 우리는 이를 숨쉬기 전에 생각하는 도시라고 부릅니다. 에릭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인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문제를 알아차리기 전에 미리 예측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지도에서 깜빡이는 전구 하나가 있는 작은 아이콘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빛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쿨존 근처에서 대기 오염이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희미해졌어요. 이 시스템은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밝기를 낮추고 주변 정화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킵니다. 요나스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램프들도 서로 대화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각각은 마이크로 위성에 연결되는 통신 중계기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이 붕괴되더라도 작동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메시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물론 이건 모두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을 필요 없이 24시간 100% 작동합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슈퍼마켓 안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저희가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민서는 우리를 제어실 깊숙이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버스가 동기화된 동작으로 도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또 다른 디스플레이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한국의 교통편은 더 이상 사람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AI는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경로의 균형을 맞춥니다. 승객들이 예기치 못하게 늘어난 경우에도 차고에서 백업 차량이 자동으로 출발함으로써 지연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절해주죠. 펠릭스는 찡그렸습니다. 스케줄을 일일이 짤 필요가 없다고요? 네, 완전히 자율적입니다. 또한 비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의 신호등을 동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죠. 하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구급차를 말하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는 구급차가 달릴 경우 해당 구급차를 자동으로 감지한 뒤 구급차가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구급차 쪽에 맞춰줘요. 앰뷸런스, 소방차 등 모든 긴급 차량이 AI 시스템의 수혜를 보죠.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구급차가 교통체증과 싸우는 동안 모두가 소셜미디어에서 통행권 윤리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도 경적을 울리기도 전에 도시가 정중하게 비켜주고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든 부분이 나왔습니다. 민서는 한국의 모든 공항은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에스컬레이터는 비상 대피 알고리즘과 동기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 지진이 감지되면 움직이는 모든 통로가 자동으로 후진하여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거의 질식할 뻔했어요. 독일에서는 누군가 너무 크게 재채기하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는 수준으로 모든 인프라가 구식에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구축한 AI가 문제, 즉 작은 위기를 감지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디스플레이에 여의도 인근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 밀도가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빨간색 경고가 깜빡였어요. 이러한 위기에도 사이렌과 패닉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한국의 시스템은 침착하게 내비게이션 경로를 변경하여 차량에 실시간으로 리디렉션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90초 만에 혼잡이 사라졌어요. 에릭은 속삭였습니다. 1분 만에 서울 교통을 해결했어요. 베를린에서는 혼란을 해결하려 할수록 더욱 지옥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그러자 한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의 진정한 천재성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성견지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재난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재난을 예측했어요. 모든 전선, 모든 픽셀, 모든 전구에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주눅이 든 채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본부의 지시대로 지하철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희는 예정대로 지하철 정비 시스템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플랫폼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일정이 취소된 건가요?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가이드인 혜진 수석 엔지니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녀는 반딧불이가 완벽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것처럼 희미한 파란색 빛이 반짝이는 터널을 가리켰습니다. 저 드론들은 우리의 유지 보수 드론입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드론들은 인간의 감독도 필요 없고 소음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개발한 방법이죠. 우리는 난간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작은 드론들이 터널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모든 볼트, 전선, 콘크리트 슬래브를 스캔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거의 예술적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수리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혜진은 각 드론은 진동감지 AI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고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작게 이동하며 균열이 생기기 며칠 전에 잠재적인 구조적 약점을 식별합니다. 패턴이 위험 데이터와 일치하면 드론이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요나스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된다고요? 네, 그녀는 마치 당연한 것을 뭘 묻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방 공명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위성 방어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것이죠. 에릭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군사 기술이란 말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원래 알고리즘은 궤도에서 미사일 진동을 추적했습니다. 한국은 문제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산 기술력을 극한으로 갈고 닦았거든요. 그렇게 발전한 방산 기술력을 지하철 안전을 위해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한국은 이러한 이중 사용에 대한 기술력도 전 세계 최고거든요. 한때 하늘을 보호했던 것이 이제 통근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저는 말문이 막힌 채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한때 정밀공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영혼이 깃든 독일의 구식 지하철 시스템은 여전히 손으로 쓴 보고서와 월별 점검에 의존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는 볼트 하나가 풀리면 4일간의 지연과 6번의 공식 사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볼트가 풀렸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기 전에 볼트를 고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터널 깊숙한 곳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혜진은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그건 스트레스 이상입니다. 혜진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드론 2대가 작은 기계파를 회전시키며 그 자리를 향해 지퍼를 올렸습니다. 드론은 장력선을 매핑하더니 실란트 폼을 주입하고 표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 사라졌죠. 덕분에 빨간 불빛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독일이었으면 하루는 소요되는 작업이었죠. 이에 에릭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독일의 탱크보다 더 똑똑하군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평범한 지하철 터널에서 독일은 기술 강국의 궤도에서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겸손함을 느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AI 대시보드가 갑자기 주황색으로 빛났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동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죠. 무슨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게 틀림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 긴장한 채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자 드론은 물고기 떼처럼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군요. 그런 다음 긴장된 1분 후 시스템의 원인이 된 렌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외국 계약자 중 한 명이 이전에 렌치를 떨어뜨렸는데 AI는 이 이상 현상을 잠재적인 구조적 위반으로 표시한 거였습니다. 혜진은 그저 이러한 렌치나 각종 이물질들은 드론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건져 올려요. 사람이 수행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이러한 이물질들은 잠재적으로 기차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라고 조용히 읊조리더군요. 저는 덕트 테이프를 기반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가진 독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작은 결함은 누구 부서가 책임을 질지에 대한 대중의 분노, 기자회견, 긴급 토론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기서 기계는 인간이 문제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상황이 완전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할 말을 잃은 채 계속해서 서울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뢰가 순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고 믿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고 가정하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에는 자물쇠가 있고 모든 과정에는 도장이 필요하며 모든 도장에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도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에 완전히 주눅이 든 에릭이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인간의 정직성을 위한 실험을 하자 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그의 계획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독일 그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서울의 중심지인 서울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에릭은 붐비는 복도를 둘러보며 웃으며 한국인들의 완벽한 사회가 잃어버린 지갑 속에서도 살아남는지 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는 가짜 지폐와 요나스가 숨겨둔 GPS 태그가 박힌 가죽 지갑을 꺼내 자판기 근처에 부드럽게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60초 만에 사라질 거예요. 아니, 어쩌면 30초도 안 걸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희는 지갑이 금세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한국인 학생들, 할머니들, 직장인들 등 사람들이 지갑을 잠깐 쳐다보았지만 계속해서 지나갔죠. 아무도 지갑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 손도 닿지 않았습니다. 요나스는 찡그렸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26분 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켈러 씨?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 지갑 당신 것이죠? 안에 신분증이 있더군요. 그는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에 있는 모든 가짜 유로화와 신분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AI 기반 카메라가 당신의 지갑을 포착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시민 부스에서 당신의 지갑을 포착했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더군요. 자, 받으세요. 에릭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민 부스요? 한국인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각 공공장소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 지역 AI 노드, 보안 센서를 연결하죠. 여기에는 AI 기반 CCTV가 이상 상황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당국에 연락을 취해주는 기능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지갑을 찾으러 온 것이죠. 요나스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 물리학을 다시 쓰기라도 한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 작업이 없나요? 지갑을 찾아준 데에 대한 뇌물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인 경찰관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건 한국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것은 한국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 대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지갑을 잃는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전화, 경찰의 무시, 그리고 결국 절망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사회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어요. 한국인 경찰관은 양손으로 지갑을 돌려주고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조심하세요. 아무리 분실물 수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이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니까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테스트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경찰관이 떠난 후 에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둑도 없고 부패도 없고 드라마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나요? 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은 두려움을 무기화합니다. 신뢰를 무기화하죠. 그러한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그들의 기차가 제 시간에 달리고 도시가 혼란 없이 빛나고 사람들이 창문에 창살 없이 잠을 자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서울역을 나설 때 우리는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에릭의 팁을 거부하고 양손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할머니는 에릭이 내민 번역 앱에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친절을 위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펠릭스는 경악을 한 채 속삭일 뿐이었어요. 독일에서 이걸 시도하면 그대로 파산할 거예요. 모두가 팁을 받고 오히려 더 달라며 아부를 해댈 것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밖에 앉아 시원한 서울 하늘 아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젊은 남자가 실수로 카드를 떨어뜨리며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중년 낯선 사람이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를 따라 전력 질주한 후 미소를 지으며 돌려주더군요. 망설임 없이 말입니다. 보상은 기대하지 않더군요. 그는 그냥 본능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뢰는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인프라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것보다 더 강했죠. 한국의 정직함은 감시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술은 단지 양심을 확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서양 논리가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고 관계를 구축하거든요. 감독을 설계하고 책임의 소유권을 설계합니다. 베를린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범죄가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줄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숙소를 향해 다시 걸어가면서 에릭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누군가의 지갑을 훔치고 싶었어요. 우리 유럽식 사고방식이 옳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럽이 틀렸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틀렸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구식 방법은 이미 진작에 구식이 된 지 오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풀이 죽은 채 숙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우리가 우주선에 들어갔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불이 완벽한 순서로 켜지며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에릭은 켈러 대위님, 누군가 안에 있어요. 라고 외치며 여파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명색이 특수부대라는 녀석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였죠. 하지만 그의 궁상과는 달리 침입자는 전혀 없었고 그저 공기청정기가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오염 수준에 맞춰 움직였을 뿐입니다. 저는 경외감에 반, 불신에 반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마치 시스템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이건 한국 아파트의 AI 중앙 제어 장치 덕분이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거의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한나가
안에 신발은 안 돼요. 라고 단단히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린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신발을 벗자마자 바닥 온도가 약간 바뀌었거든요. 발 아래의 나무 패널은 바깥의 추위에서 왔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한 뒤 완벽한 26도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한나는 한국의 AI 기반 제어 장치가 우리 몸의 열을 읽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엔지니어인 요나스는 습도 균형이 잡힌 열 적응 바닥재라 시제품은 봤지만 이런 수준은 처음 봅니다. 라고 중얼거렸죠. 조명 또한 단순한 전구가 아니라 반응형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을 저절로 감지하고 스스로 꺼지고 켜졌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자정 무렵 옆집에 있던 한 아기가 울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베를린에서는 화가 난 주민들이 벽을 두드리는 장면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요? 몇 초 만에 우리 방벽이 서서히 빛을 어둡게 하고 희미한 소음 제거 윙윙거리는 소리로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울음소리는 마치 아파트 자체가 아기를 위로하는 것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에릭은 중얼거렸습니다. 벽도 조용해져요. 세상에, 벽에도 매너가 있네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소음을 차단하는 스마트 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현재 상용화 단계에까지 이른 그야말로 전 세계의 문명을 공급해주는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소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완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쯤 저는 발코니 문을 열고 숨을 헐떡일 뻔했죠. 유리 패널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불투명도를 자동으로 조절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질서를 강제하기 위해 물건을 디자인합니다. 한국에서는 인류를 장려하기 위해 물건을 디자인하죠. 한국에서는 침묵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벽은 소리를 흡수하여 이웃들이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쓰레기 시스템은 내장된 칩을 통해 재활용품을 인식하여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했죠. 아무도 소리칠 필요가 없었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건물 전체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곳 숙소는 그저 부자들의 전유물이고 저희 또한 독일 정부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묵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한국에서만큼은 이 모든 것이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부유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발자들은 효율성을 대량 생산했기에 가격을 낮출 수 있었어요. 유지 보수 비용은 분담하고 에너지는 최적화했으며 낭비는 최소화했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은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한국 시민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의 기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적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했는지를 떠올리며 거의 불공평함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라면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명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공기청정기가 우리의 호흡에 맞춰 리듬을 조절하자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침묵이 공허함을 의미하지.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지능을 의미하고 있어. 그리고 대원들은 전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기술력의 경의를 표할 뿐이었죠. 그때 에릭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오더군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음식 배달 인프라를 가진 국가라고 하네요. 한국을 테스트해볼 좋은 기회입니다. 이 한밤중에 음식이 완벽한 상태로 그것도 빠르게 배달되리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3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사를 풀었을 때 향기가 공습처럼 느껴졌어요. 김치찌개, 밥, 반찬 5가지 등 완벽하게 차려진 음식들에 재료 원산지와 영양 데이터를 연결하는 QR코드가 부착되기까지 했기에 저희는 음식을 완벽하게 믿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엔지니어였던 요나스는 평소대로 스캔을 하며 모든 것을 분석했죠. 모든 원산지는 한국산이고 온도는 조금 차가워지긴 했지만 먹기엔 아무런 문제 없이 따뜻하게 유지되었어. 배송 시간 변동은 전혀 없군. 그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두말할 것 없이 전 세계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올렸어요. 그렇게 저희가 겨우 식사를 시작했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에릭은 신음했습니다. 만약 디저트를 추가로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나는 이 나라와 결혼할 거야. 하지만 디저트가 아니라 같은 배달원이 작은 온도계 같은 장치를 들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역 앱을 내밀었어요. 실례합니다. 현재 저희 배달 앱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인데
배달 중 온도가 약간 떨어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뜨거운지 확인해도 될까요? 우리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진지하더군요. 심지어 배달 앱 측의 보상 시스템에 따라 원한다면 식사 전체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죠. 펠릭스는 괜찮아요. 독일에서는 배달 음식은 차가운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1시간 이상 늦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라고 흐렸습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배달 앱은 온도, 습도, GPS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1.5도 이상의 편차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고객의 기기가 즉각적인 소비를 기록하지 않으면 방금 목격한 것과 같은 정중한 재점검을 트리거했죠. 한국은 원래부터 전 세계 최강의 배달 인프라를 가진 국가였음에도 계속해서 진보했고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요나스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이를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달 기사는 돌아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앱이 그를 강제로 저희에게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인 저희가 차가운 한식을 먹는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돌아왔죠. 그는 그저 저희가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전달합니다. 한나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반전을 느꼈어요. 100년이 지난다고 해도 독일에서는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거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에릭은 그저 김치찌개를 후루룩거리며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 수프는 아직 끓고 있어요. 핵에너지로 데우나요? 도대체 이게 뭐가 차갑다고 호들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요나스는 다시금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이건 한국이 특허를 낸 용기야. 지구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용기지. 이 용기는 온도를 안정시키는 상변화 물질인 자가 조절 열팩을 사용해. 그러니까 음식이 아직 뜨거운 거야.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이걸 만족하지 못하고 이 뜨거운 국물을 차갑다고 말하고 있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와도 한국과 독일의 수준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김치찌개는 놀라운 음식이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정밀함과 조화, 세심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밥도 완벽하게 쪄졌고 방의 습도에 맞춰 수분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김치는 찌개의 매운맛을 보완할 수 있는 정확한 발효 수준을 갖추고 있었죠. 반찬조차도 소금, 열, 단맛, 탕 등 어떤 숨겨진 조화의 알고리즘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한 음식으로 위장한 응용과학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차갑거나 기계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배달을 주문했던 식당의 영수증에는 짧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식사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한 줄은 제가 집에서 받은 그 어떤 고객 서비스 이메일보다 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미슐랭의 별을 쫓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마음을 쫓고 있었어요. 요나스는 몸을 뒤로 젖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든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AI와 공감을 결합했어. 유럽에서 기계는 차가움만을 주지만 한국에서 기계는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AI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야. 에릭 또한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죠. 베를린에서는 불평하면 주방장이 음식을 던지며 내쫓곤 했어요. 펠릭스는 그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다시 가져다주는 명목으로 추가 팁을 부과하죠. 라고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 웃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한국에서 도착한 이후로 계속 커져가는 조용한 굴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물류나 기술에 능숙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가들보다 친절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식을 전부 먹은 뒤 산책을 할 겸 외출을 하게 됩니다.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울거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안전해 보였죠. 하지만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또다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마다 마치 신호가 저희를 위해 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신호등은 저절로 녹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되자 에릭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나요? 도대체 왜 우리가 횡단보도에 도착하자마자 계속해서 신호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엔지니어 요나스는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보행자 감지 기술이야. 한국은 정말로 이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했구나. 건너도 좋아. AI가 우리를 인지하고 저절로 신호등을 바꿔준 거야. 차량이 없으니 그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신호등을 융통성 있게 바꾼 거지. 에릭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은 어두운 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감지했다는 거야? 그 말에 요나스는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내장된 센서를 검사했습니다. 열 인식이야. 시야가 낮은 곳에서도 사람의 존재를 감지하지. 버튼도 없고 대기도 없고 오차 범위도 없어. 천재적인 방법이지.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던 걸까? 그는 충격적인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야. 보행자를 감지하고 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하기까지 하지. 특히 어린이, 노인 또는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기까지 하고 있어. 정말로 교차로 건너편에 작은, 약간 구부린 채 카트를 끌고 있는 한국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불빛은 즉시 다시 바뀌었고 이번 신호는 저희가 건널 때보다 훨씬 더 길게 유지되었어요. 덕분에 그는 아무런 압박감도 느끼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신호는 그를 서두르게 하지 않았고 그의 속도를 다시 계산하며 매 걸음마다 시간을 연장하기까지 했죠. 에릭은 거의 방어적으로 그건 비효율적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잠시 멈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방법이야.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이 가져야 할 시스템이자 배려심이지. 그때가 바로 저를 강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횡단보도가 규칙입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한 노인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시간 초과로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경우 운전자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건 독일인이 아니라며 고함과 욕설로 대응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감이 인프라에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측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기계들마저도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한국만의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민 철학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가로등만 봐도 그랬죠. 한국에서 가로등 조명은 교통 흐름 데이터, 기상 조건, 심지어 공기질 센서와도 동기화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던 것이고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였던 거였습니다. 물론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으로 범벅되어 있는 국가였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자전거를 탄 한 남성이 우리를 지나치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릭은 움찔했어요. 그가 방금 우리를 노려보았나요? 저는 그에게 사실을 일러줄 뿐이었죠. 아니, 그건 인사였어. 그는 우리에게 인사를 한 거야. 에릭은 찡그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독일에서는 낯선 사람과는 절대로 인사하지 않거든요. 에릭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려고 했지만 자전거를 탄 그 한국인은 멈추고 돌아서서 저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 진심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에릭은 초조하게 웃을 뿐이었죠. 부끄럽네요. 이렇게 따뜻한 도시는 난생 처음입니다. 계속할수록 밤은 더 조용해졌지만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 가로등은 희미해졌고 발소리가 다가오자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앞에 있는 횡단보도조차도 부드러운 빛의 길을 밝히며 우리의 방향을 예측했죠. 마치 도시 자체가 우리를 집으로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교차로, 망설일 때 가속하는 운전자,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욕을 먹는 보행자 등 진정으로 차가운 도시인 베를린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성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미덕으로 위장한 조급함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효율성과 친절이 쌍둥이처럼 공존했거든요. 모든 센서, 모든 신호, 모든 조용한 알고리즘은 존중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었죠. 이에 요나스는 거의 혼잣말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문명이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얼마나 오래 멈출지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엔 제 그간의 독일에서의 생활을 전부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에릭이 저를 향해 반쯤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위님? 한국에 이 기술을 수입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에릭. 그들의 코드는 복사할 수 있지만 양심은 복사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한국인들처럼 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흉내 낸다고 해도 말이지.
그렇게 저희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서울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거의 자정 무렵이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이 보여서 내려갔을 때 저는 어둠과 공허함을 예상했지만 대신 공기는 깨끗했고 조명은 따뜻했으며 바닥은 막 지어진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지하철이 운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청소 로봇이 베토벤처럼 의심스러운 곡조를 흥얼거리며 플랫폼을 조용히 가로질러 미끄러지고 있었고 덕분에 한국의 인프라는 낮이건 자정이건 항상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물론 플랫폼은 얼룩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살아있었죠.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얇은 선이 AI 세이프티 존이라고 적힌 부드러운 파란색 빛과 함께 깜빡였습니다. 요나스는 적외선 모션 센서. 누군가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무게 이동을 감지하고 들어오는 열차의 브레이크를 즉각적으로 잠글 수 있도록 자동 명령을 내립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경비원도 없고 혼돈도 없고 그래피티도 없고 보이지 않는 지능으로 관리되는 조용한 질서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독일에서는 낮이건 밤이건 지하철역이 잊혀진 벙커처럼 보입니다. 색이 바랜 페인트, 깜빡이는 램프, 직원보다 시간표를 더 잘 아는 쥐가 득실되고 있죠. 인터폰이 오래된 라디오처럼 삐걱거리고 기본 30분 이상 지연되는 기차를 기다리는 화난 승객들만이 즐비해 있죠.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통풍구조차도 기차와 함께 리듬에 맞춰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목적지가 딱히 없었음에도 이러한 믿기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홀린 듯 지하철에 탑승하게 됩니다. 위 화면에는 열차 승객 밀도가 47%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상 다음 39%라고 추가적으로 적혀 있었죠. 펠릭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얼마나 붐빌지 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요나스는 어린아이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 영상으로 확인하는 거야. 사람의 열 신호를 계산하고 알려주는 거지. 물론 지하철 내부는 매우 조용했어요. 놀랍도록 조용했죠. 어떤 광고도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디지털 패널조차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정보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 무렵 시간에 지하철 내부에는 술에 취한 승객들이 가득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민폐를 부리지 않고 예의를 지켰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펠릭스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방, 내 여권. 그렇습니다. 그는 깜빡하고 가방을 플랫폼에 두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는 당황하여 이전 문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당연히 지하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 있던 한국인 한 명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역에서 내린 뒤에 당신의 짐을 잃어버린 정거장의 영무실에 가보세요. 당신의 짐은 틀림없이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요나스는 불가능해요. 라고 속삭였어요. 군인 신분증이 담겨있는 그의 배낭을 찾지 못한다면 신분 자체가 기밀사항인 특수부대원인 펠릭스가 받을 징계 수위는 감히 예상조차 못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패닉에 빠진 채 영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완전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펠릭스의 여권 및 군인 신분증이 담긴 배낭은 영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거의 웃을 뻔했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2주 동안 기다려야 하며 누군가 이미 가방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확률은 90%입니다. 어쩌면 영무실의 직원이 모른 채 하고 가방을 가지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에릭은 평소처럼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추적되는 거죠? 어디에나 카메라가 있나요? 그게 바로 감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영무원은 고개를 젓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암호화된 인식입니다. 시스템은 얼굴을 저장하지 않고 동작 패턴과 색상 프로필을 인식할 뿐이죠. 사람이 아닌 물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합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거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느끼며 도망치듯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펠릭스는 빈 선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추더군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마치 도시가 스스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의 잠에 들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부러움인지 질투심인지 모를 감정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한국은 정말 충격 그 자체인 국가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한국에서 놀란 마음을 진정도 시킬 겸 간단히 산책을 하러 왔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만드는 한국의 모습에 저희는 진정이 필요했거든요. 저희는 침묵, 어쩌면 새 몇 마리 풀냄새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저희는 공원으로 위장한 살아있는 기계처럼 보이는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공기는 거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깨끗했고 온도는 이상하게도 완벽했습니다. 아니, 한국은 공원에서도 에어컨이 작동하는 거야? 에릭이 이마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한국은 왜 바깥에서조차 최적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완벽하게 인지하게 되었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원 벤치였습니다.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옆구리에 작은 스마트 레스트 존까지 있더군요. 펠릭스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즉시 앉았습니다. 벤치에서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팔걸이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나타났어요. 공기질 최적, 온도 조정, 긴장을 풀어주세요. 맥박은 92입니다. 펠릭스는 거의 뛰었습니다. 아니, 벤치가 맥박을 읽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요나스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현재 전 세계 엔지니어에서 각광받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직접 실생활에 구현해 놓았잖아. 이건 적외선 마이크로 센서야. 피부를 통한 혈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 한국은 정말로 기적을 구현해 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원의 모든 부분이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산책로를 따라 있는 램프에는 누군가 지나갈 때 희미하게 맥박이 뛰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조도와 신체 리듬을 모두 모니터링했습니다. 만약 맥박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당국에 연락을 취해 빠르게 구조될 수 있도록 했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쓰레기통마저 똑똑했어요.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깜빡이며 당국에 쓰레기를 수거하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나 가장 소름 돋았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 위에는 긴 캐노피가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고 공원 한편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 위에 그늘을 들이우기 위해 자동으로 약간 기울어졌거든요. 저게 움직이는 건가요? 에릭은 어이없다는 듯 위를 가리켰습니다. 캐노피는 태양 추적 센서와 AI 모션 분석에 의해 자동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적어도 갑자기 시원해졌다는 느낌은 받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깥에서조차 최적의 온도를 자랑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기술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그러자 어디선가 침착하고 예의 바른 부드러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심박수 상승이 감지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공급해주세요. 잠시 동안 공원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줄 알았어요. 특히나 펠릭스는 거의 얼어붙었죠. 뭐야? 한국은 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요나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그냥 내 움직임 패턴을 읽고 있을 뿐이야. 너는 10분 동안 너무 빨리 걷고 있었잖아. 그나저나 펠릭스, 너는 특수부대원이 맞긴 한 거야? 고작 10분 동안 운동한 걸로 심박수 이상까지 생기다니 체력이 정말 형편없는걸? 펠릭스는 그저 조용히 얼굴을 붉힐 뿐이었죠. 사실 독일은 공원은 많긴 하지만 한국 공원이 가진 것 같은 지능은 전혀 없습니다. 담배꽁초, 고르지 않은 포장도로, 세계대전 당시에 지어진 것 같은 폭격 맞은 듯한 벤치가 있을 뿐이죠. 우리 도시가 녹지대를 건설하는 이유는 누가 걸어도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자연과 기술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되고 있었죠. 그렇게 공원길을 계속 내려가면서 저는 문득 땅 자체가 마치 메모리폼처럼 부드러운 질감으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 같았죠. 이 땅,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에 엔지니어 요나스는 별도의 장치로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탄성 섬유 복합제를 사용한 것 같아요. 보행이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무릎과 발목을 보호하죠. 아무래도 이건 5년 전에 국제 특허를 받은 한국산 복합제 같은데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산책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발목을 삐어도 도시를 고소해버리지. 하지만 여기서는 도시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돈까지 쓰며 걱정해주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나 수준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 온 공원에서 저희는 또다시 혼란스러움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공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연못 근처에 멈췄는데
펠릭스는 물 위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거든요. 대위님, 물이 스스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못의 수면 아래에는 작은 원형 장치가 천천히 회전하며 낙엽과 미세 입자를 모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태양 바이오 정화기야. 전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유지 비용이 전혀 없지. 라고 요나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조류 기반 나노 필터를 사용하여 물을 자연스럽게 청소하고 있어. 염소도 화학 물질도 없어. 한국은 이 모든 최첨단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전혀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거야. 저희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몇 미터 앞에 한국인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펠릭스가 테스트한 것과 같은 스마트 벤치의 지팡이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청소년 그룹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더군요. 노인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고 조급함도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그저 상호 존중뿐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이 인류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강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모든 시스템과 모든 알고리즘은 친절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 같았죠. 휴식 공간에 도착하자 펠릭스는 다른 벤치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기도 설계된 느낌이에요. 이렇게나 깨끗한 공기는 난생 처음이에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환기구는 식물향이 섞인 이온화된 공기에 희미한 안개를 내뿜는 나무 모양의 설치물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나스는 각 안개 주기가 공기를 정화, 냉각, 향기를 동시에 맡는 도시의 환경 데이터 공급과 일치한다고 설명하더군요. 이에 반해 베를린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공공 프로젝트가 예산 삭감으로 지연되고 반쪽짜리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문제를 알아차리기 전에 문제를 예측하죠. 마치 삶을 더 친절하게 만든다는 무언의 규칙에 따라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한국의 놀랍도록 선진화된 모습에 완전히 겁에 질린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착한 곳은 공원 근처의 전통시장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혼잡한 노점상, 시끄러운 시장, 소음과 혼란이 뒤섞인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통시장조차도 수준이 다르더군요. 한국은 전통시장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했습니다. 각 노점에는 소형 카메라, 열 센서, 동작 감지기가 집단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입력되어 있었어요. AI는 보행자 통행량을 예측하고 별도의 길 찾기 키오스크를 통해 한적한 경로를 추천해주기도 했고, 독일 시장과는 달리 카드나 스마트폰 NFC 결제 또한 전부 가능했죠. 한국에서는 전통시장임에도 최첨단 결제 기능이 모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샘플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맛보기 음식을 제공받았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이지만 매우 차갑습니다. 상인들은 경매인처럼 가격을 외치고 고객들은 기계처럼 돈을 지불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상호작용도 없고 따뜻함도 없어요. 효율성은 우리의 종교이며 그 대가로 독일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첫 번째로 희생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효율성과 더불어 사람들 간의 따뜻한 상호작용까지 전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요나스는 전통시장 구경은 안 하고 이곳저곳을 두리번 대기만 하더니 이내 자신이 분석한 충격적인 결과를 큰 소리로 밝혔거든요. 이곳 시장의 갑갑한 데는 스마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빅데이터를 이용해 수요를 예측하며 실시간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거지. 그는 감동한 표정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 이곳 전통시장에는 폐기물도 없고 재고 과잉도 없는 거야.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 하에서 모든 것이 최적화된 상황이거든. 물류 트럭도 실수요에 따라 라우팅되고 있고, 이 말은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거야. 저희는 완전히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죠. 물론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한국에서는 거래 하나하나마저도 특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들마저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디지털로 결제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로 결제를 끝냈거든요. 독일에서는 침묵이나 의심으로 거래를 종료합니다. 젊은 사람들마저도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곤 하죠. 스마트폰 결제요? 꿈만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 어디에서도 한국의 열악한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고 충격만을 가득 안은 채 시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니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는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더군요. 한국 대로변의 램프는 젖은 표면에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더 부드러운 파란색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도는 소수성 코팅으로 희미하게 반짝이며 빗물을 자동으로 배수되는 미세한 수로로 안내했죠. 마치 한국은 도시 전체가 안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더라도 혼돈도 없고 서투른 즉흥 연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리듬만 있었죠. 우산이 없던 저희는 버스 정류장 캐노피 아래로 대피했습니다. 역시나 정류장 옆에 있는 디지털 패널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작은 지도를 보여주고 있더군요. 교통 흐름, 원활, 공기질, 우수, 펠릭스가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마치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살아있고 배려심까지 깊지. 그때 위기의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닳아버렸거든요. 이 말은 저희 팀은 지도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숙소 위치도 전부 스마트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나스는 이상하리만큼 여유가 넘치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버스 정류장 한편을 가리켰어요. 충격적이게도 그곳에는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구비된 무선 충전기였죠. 잠시 동안 우리 중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카페에서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전기료 명목으로 직원에게 팁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충전기가 없어도 언제든지 무료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갑작스럽게 고장났는지 불이 깜빡이다가 결국 꺼지고 말았거든요. 물론 독일에서는 매우 흔한 장면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항상 완벽한 모습만을 봐왔기에 역시나 한국도 완벽할 수는 없구나 싶어 약간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에릭도 저주를 퍼부었죠. 드디어 실패했구나.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기술자들이 즉각적으로 달려와 가로등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이 구축한 도시 네트워크는 즉시 결함을 파악하여 순식간에 고장을 수리하게끔 했더군요. 결국 10분 만에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독일에서 단 한 번의 인프라 고장은 서류 작업, 비난, 다른 하청업체를 탓하는 하청업체를 끝없이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튀어나온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복구하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리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고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도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교차로에서 한 무리의 노인들이 천천히 길을 건너더군요. 역시나 보행자 신호등은 평소보다 더 오래 녹색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저희가 건넜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죠. 느린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라고 조나스는 언급했습니다. 센서가 자동으로 횡단 시간을 조정합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서울은 어두워지지 않고 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거리는 차분한 노란색으로 빛났고 다른 거리는 번화한 지역을 위해 선명한 흰색으로 빛났어요. 한 번은 자정에도 영업 중인 작은 골목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주인이 손을 흔들며 뜨거운 차 종이컵을 건네주더군요. 따뜻한 유자차예요. 오늘 밤은 춥거든요. 펠릭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너무 친절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가끔은 남에게 베푸는 날도 있어야죠. 당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돼요. 그럼 베풀미 대물림 되는 거죠. 저는 그녀가 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친절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신뢰할 때마다 다르게 행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한국은 시스템이 신뢰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따뜻함을 공유하는 거였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맑았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의 도시는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깨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 근처 골목은 낮은 기와지붕과 구운 콩의 희미한 흔적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지나가자 작은 카페 불빛이 깜빡이며 새벽 카페라고 적힌 부드러운 간판이 켜지더군요. 망설이다가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 위의 벨은 울리지 않았고 대신 모션 센서에서 부드러운 음색이 울려 퍼졌습니다. 베이지색 앞치마를 입은 중년 남성인 주인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더군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찍 오셨군요. 제가 주문하기 전에 그는 저에게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제주산 새콩이에요. 오늘 아침에 볶았어요.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이니까 특별히 무료로 드릴게요. 지갑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는 지갑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오늘 날씨는 완벽하니까 수학으로 망치지 맙시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그 문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를린에서는 미소도 영수증과 함께 나오거든요. 커피도 훌륭했죠? 균형이 잡힌 맛이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식대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존재했어요. 부드럽고 흙빛이 도는 귤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맛이 아니라 카페의 구석이었어요. 거기에는 세련된 로봇 파리 컵을 청소하고 있었고, 움직임은 차분하고 정밀했거든요. 한국에서 기계는 온도, 청소, 일관성 등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고, 사람은 사람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효율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었어요. 카페 밖은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배달 스쿠터는 거리 청소부가 도로를 닦는 소리와 함께 윙윙거리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햇빛이 센서 스트립에 닿으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작은 빵집의 차양막이 열리고 있었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함께 작동했는데 이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커피를 2모금째 마시자 햇빛이 카페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문 색조는 점차 희미해져 아침이 밝아질수록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었습니다. 창문 스마트 필름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두워지고 식으면 맑아지죠. 전력을 절약하고 눈을 보호합니다. 작은 것이 큰 편안함을 줍니다. 드디어 저는 완전히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 기술이 겸손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인류를 빛나게 하는 나라를 찾았어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분명 서구 유럽 국가들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지만 확실히 앞으로의 100년의 패권은 한국이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